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이란과의 전쟁이 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곧 최대 규모 폭격을 예고하기도 했고 이스라엘군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네, 현재 전원과 함께 복잡한 중동 정세 짚어보겠습니다.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최대 규모 폭격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쯤이 될 건데 어떤 공격을 예고한 걸로 봐야 될까요? 제가 특히나 여기서 이제 인상 깊은 게 날짜를 정해서 최대 규모가 온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공습은 이어져 왔지만 이제 규모도 크겠지만은 이란의 현재 지도부에게 이제 압박을 주기 위한 날짜를 지정해주면서 이렇게 어떻게 공격할 테니까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식의 어떤 저는 압박의 메시지가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고 현재 뭐 공항 같은 곳이 엄청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으로 지금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저 이스라엘군도 그 이란 수도 테헤란을 향해서 대규모 공습에 나섰다고 하는데 상황 어떻습니까? 처음에 전쟁 시작할 때가 이스라엘의 선제 공습을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그때 이미 잠깐 뭐 테헤란에 있는 주요 수뇌부 건물이라든가 정부기관을 공습을 했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이제 본격적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음 단계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최재 핵심 부분을 타격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테헤란의 혁명수비대 거점이라든가 뭐 바시즈라고 하는 이제 민병대 본부라든가 이런 것들 정보기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타격하는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아마도 처음에 첫날에 있었던 공습보다 훨씬 더 대규모 공습이 지금 테헤란과 이란 곳곳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날짜와 시간을 지정을 해서 경고를 한 건데 그럼 이란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현재 이란은 계속해서 뭐 23번째, 뭐 20번이 넘는 지금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이제 주변 국가에게 지금 계속 가하고 있고요. 네. 계속 이제 뭐 결사항전하겠다 이런 그 의지를 좀 불태우고 있고 또 아까 방금 또 전해준 시기는 뭐 이라크에 있는 정유시설까지 또 타격했다는 그런 소식까지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무조건 항복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면서 이란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좀 장기전도 트럼프 대통령 내심 좀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장기전이라 우선 단기전에 끝내려고 할 거고요. 무조건적인 항복을 지금 단기간 안에 빨리 하라는 계속된 압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체제 밖이 아니라 체제 안에서 일단 자신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의 좀 가슴 아픈 역사를 비하자면 이제 삼전도로 나올 인물을 체제 안에서 뽑아서 나에게 보여줘라 이런 압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차기 후계 구도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여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어요. 염두에 둔 인사가 있을까요? 염두에 둔 인사가 본인이 직접 밝히진 않았고 그 안에서도 아마 이란 수뇌부 안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겁니다.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하니까 계속 정말 결사항전으로 나가야 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 협상에 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무조건적인 항복에 가까운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제가 봤을 땐 이란 수뇌부 안에서도 치열한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베네수엘라 모델을 선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이 일어나서 민주화를 쟁취해서 이 신정체제를 뒤엎기보다는 베네수엘라처럼 이슬람 신정체를 유지하되 그 안에서 미국의 의견을 따를 수 있는 인물을 지금 찾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어떤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트럼프 앞에 나올 수 있는 인물을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모색하고 있고, 이를테면 그렇지 않은 인물에 대해서는 뭐 참수를 한다거나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본인이 선택하겠다. 그런 의지를 지금 계속해서 강력하게 압박을 넣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란에선 지금 뭐 유력하게 좀 차기 지도자로 꼽히는 인물이 그 하메네이 차남인 모즈타바잖아요. 네. 이란 수뇌부는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특이한 점이 모즈타바라고 선출이 됐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도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요. 이런 점이 예를 들어서 모즈타바가 확정이 됐는데 미국의 어떤 암살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란 내부 안에서도 좀 모즈타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가 모즈타바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란 내부에서 고민이 많을 겁니다. 과연 모즈타바로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체제를 유지해준다는 보장만 확실하다면 모즈타바 같은 사람을 포기하고 어떤 좀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굴욕적이긴 하지만 뭐 사실상의 항복을 해야 하는 그런 임무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란 안에서는 엄청난 지금 의견이 오가고 있을 것으로 좀 추측이 됩니다. 네, 이란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종전 중재 시도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이 개전 이후에 이런 게 공식적으로 언급된 거는 처음인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공식적으로 언급된 건 이제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란 입장에서도 현재
상당히 지금 제가 봤을 땐 전쟁으로 열세에 몰려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이제 방공망이 붕괴되면서 제공권이 완전히 장악당했고요. 해군도 지금 현재 좀 뭐 완전히 미국에 격퇴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지금 출구 전략이 필요할 거고요. 네. 이란은 계속 이제 결사항전을 외치고 주변국으로 확전 모드로 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좀 출구 전략이 필요합니다. 휴전이 됐든 어쨌거나 미국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특히나 페제슈킨 대통령이 나온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3인 임시 지도 체제입니다. 이 중에 한 명이 이제 페제슈킨 대통령인데 네. 다른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슬람 법학자입니다. 터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페제슈킨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이런 말을 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가장 적다고 느꼈기 때문에 대표를 내세워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의미는 허수아비긴 하지만 이 사람을 내세워서 뭐 중재 의사를 타진해 보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근데 그러면서도 분쟁을 촉발한 자들을 명시해야 된다. 예.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을 밝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언급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이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협상장이 나오더라도 본인의 어떤 체면을 좀 차리면서 나와야 되겠죠. 이를테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적인 항복까지 얘기를 하면서 협상장에 나오게 되면은 좀 모양새가 어떻게 뭐 항복 문서에 조인하러 가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원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이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면을 세워줘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 자체가 일단 잘못된 것이고 어쨌거나 미국과 이스라엘 책임을 묻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란 국민들에게도 보여줘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명분을 찾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이란은 하메네이와 수뇌부 몇 명이 좀 폭살한 이후에도 일단 신정체제의 균열은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란 국민들을 향해서 들고 일어나라고 좀 선동을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일단 뭐 이란 내부에서 봉기라든가 내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그 동네별로 봤을 때 그 바시즈 민병대라는 조직들이 동네마다 하나씩 있고요. 그 위에 너무나도 유명한 혁명 수비대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건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시별로는. 그래서 봉기가 일어나고 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나온 영상은 이런 지금 전쟁 와중에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이 이제 반정부 구호를 외쳤더니 그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에게 총을 쏘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현재는 함부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고 그러면은 경제적인 혜택을 이란에게도 주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는 상당히 또 금전과 경제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이란 내부에서 상당히 흔들릴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 이란 체제가 상당히 견고하고 그 안에서 엄청나게 신앙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경제적 이익 같은 경우에 이를테면 혁명수비대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혁명수비대는 어떻게 보면 거대한 기업체이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체제를 안정을 보장해주고 생명을 보장해주고 이들의 이권을 보장해준다고 했을 때 혁명수비대 안에서도 이 제안은 좀 괜찮지 않아 하면서 받아들일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고는 전혀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을 계속 보면은 이란 체제 내부, 특히나 혁명수비대 안에서도 계속된 어떤 분열을 그 안에서도 내부 분열을 노리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이란군 투항과 또 외교관 망명을 권유하기도 했는데 이것 역시 같은 전략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역시나 뭐 이란 같은 경우 혁명 수비대가 가장 뭐 막강하다고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뭐 체제와 끝까지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계속 투항 권유를 하는 것 같고 외교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탈북 외교관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외교관들은 바깥 소식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고요. 특히나 기득권이라고 했을 때 이란 국내에 있는 기득권이 상대적으로 뭐 혁명 수비대라든가 지금 지도부보다는 기득권이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히려 좀 더 망명을 하거나 네. 탈출하기엔 좀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 우선 외교관이라든가 군인들한테 이제 투항하라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이게 어느 정도 좀 효과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지금 예상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두 개 계층을 통해 겨냥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란의 전략을 보면 그 중동 여러 국가에 계속해서 무차별 공습을 예. 퍼붓고 있잖아요. 뭐 튀르키예를 가던 그 탄도미사일이 나토 방공망에서 예. 격추가 되기도 했고요. 자신들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좀 중동 전체로 확전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확전될 우려가 있고 이란이 원하는 것은 일단 확전시키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란이 계속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막 확전을 하려고 하니까 제발 나를 통제해 달라. 결국에는 미국을 좀 전쟁으로 멈추면 우리가 멈추겠다. 이런 사인으로 계속 하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란의 작전이 오히려 이거는 좀 더 역효과가 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튀르키예를 건드렸습니다. 어쨌거나 고의가 아니었다가 튀르키예 미사일이 날라온 건 분명한데요. 네. 튀르키예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나토 회원국의 공격을 받으면 나토 회원국도 참전할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네. 참전 안 했지만 일단 명분을 갖추게 됐고요. 아제르바이잔까지 공격을 또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 뭐 리야드에 있는 뭐 이제 외교 아람코 공간 같은 시설도, 예, 예. 공격을 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슬람 세계에서 핵 보유 국가가 이제 파키스탄인데요. 작년에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이 상호 방위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러면 파키스탄도 예를 들어서 뭐 참전까지 아니겠지만 명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란의 공격이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고 확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공포 전략을 하면 이제 중동 아랍 국가들이 공포에 질릴 것이고 뭐 미국이 어떤 계속 정전을 그만두라는 어떤 압력을 가할 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더 지금 적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란의 전략이 저는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효과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아까 뭐 나토가 명분을 얻게 된다 이런 언급도 해주셨는데 나토에서는 일단 이란 위협이 가라앉을 때까지 미사일 방어 태세를 격상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나토 쪽으로 번질 가능성은 혹시 있을까요? 나토가 우선 직접적으로 참전을 하느냐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참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계속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토는 여기보다는 우선 뭐 미사일이 날아오는 건 막아야 되겠지만 우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쪽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편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참전 가능성은 없지만 아마도 이제 방어용 무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쪽 지역으로 보내서 나토 회원국들을 보호하는 그런 조치는 계속 취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이란에 미국 군함이랑 항공기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럼 러시아가 지금 이번 전쟁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전쟁 전부터 이란과 러시아 사이에 거대한 수송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포착이 됐었고요. 지금 이건 예상했던 부분인데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것이 일단 보도가 된 건데요.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가 저는 최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여기에 개입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는 이제 미국을 또 자극하게 된다면 러시아와 미국이 또 갈등을 빚게 될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갈등을 원치 않을 거고 이 정도 선에서는 아마 러시아가 해줄 수 있는 이란에 대한 최대 지원책이라 생각을 하고요.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이쪽 상황에 더 집중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 사태 관련해서 쿠르드족이라는 예.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전을 밝히는데 쿠르드족 내에서는 미군이 먼저 지상전에 앞장서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쿠르드족이 현재 규모로 봤을 때 아직까지 드러난 건 없습니다만 참전하더라도 한 수천 명 단위라고 보는데요. 쿠르드족이 전에 잘 싸웠던 것은 IS라고 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어떤 테러 조직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상대로는 엄청난 공로를 세웠지만은 네. 또 이건 또 다르거든요. 이란의 정규군이라는 혁명수비대와 전투라는 것도 다른 의미라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이러한 쿠르드 조직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게릴라전이고요. 그 전에 앞서서 이제 미국이 지원 사격을 해줘야 되겠죠. 네. 공수비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해주지 않는 이상 쿠르드 조직이 이렇게 이란 정규군이라든가 혁명수비대와 싸워서 혁혁한 전과를 올릴 것이다.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쿠르드 입장에서는 어떤 게릴라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자신들의 게릴라전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의 그러한 지원을 지금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네, 쿠르드족 같은 경우가 중동 여러 국가에 좀 퍼져 있는 민족이잖아요. 그럼 이번 참전을 통해서 쿠르드족이 원하는 바는 뭘까요? 원하는 바는 지금 확실하게 내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대폭적인 자치 확대라든가 독립국가까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은 조금 이루어지기는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독립국가까지는 자치까지는 몰라도. 근데 현재 쿠르드족이 지금 이란 내에 들어와서 작전을 할 때 절대 자치라든가 분리독립 주장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호응을 얻으려면 이란 내에 얼마 전에 반정부 시위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이 호응을 얻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제 붕괴를 원한다면 이 체제를 무너뜨리고 싶다면 그러면 분리독립 자치 이런 얘기를 꺼내서는 안 되고요. 얼마 전에 무산된 이슬람 체제 타도의 성공을 위해서 자유로운 이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나서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명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상당히 좀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라크 안에 있는 지금 쿠르드족, 이를테면 이란계 쿠르드족인데 이라크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갔다고 지금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라크까지도 여기에 지금 연루가 될 수가 있고요. 쿠르드족이 이렇게 무장 행동을 한다거나 뭔가 좀 세력이 커진다 싶으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가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쿠르드 무장 조직과 휴전을 하기로 하고 무장 해제하고 이제 평화 프로세스로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란 쪽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포착됐을 경우에는 튀르키예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예상치도 않게 튀르키예가 이란 문제에도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해서 저는 상당히 이것이 이웃 국가로서 이제 확대되는 양상에서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지금 이런 공습을 가하는 것과 사실 지상군이 투입되는 거는 상당히 그 의미가 다른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쿠르드족의 참전을 환영한 만큼 미군 지원과 또 대리 지상전 확전 양상은 좀 분명하다고 봐야지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세요? 우선 쿠르드족이 먼저 이제 첫 스타트를 끄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될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
지상군도 투입할 수 있다고 일단 얘기는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되기에는 좀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이를테면 미군 사상자가 난다는 것만큼 큰 부담은 없을 거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전략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이란 전체를 어떻게 휘두르기보다는 이란의 서부 지역에서 지금 쿠르드 예를 들면 이런 무장족들이 활동을 하게 될 텐데 뭐 현재 이란 중앙 정부의 어떤 시선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현재까지 지상군 파병을 하기보다는 또 이런 표현을 줄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미국 대신에 손 안 대고 이제 코 푸는 그런 작전으로서 현재 쿠르드족을 어느 정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좀 생각됩니다. 예, 지금 전황을 보면 그 미국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대 한 60% 이상 또 방공망의 80%를 무력화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또 일각에선 그 이란의 미사일 시설들이 또 지하에 많이 있어서 뭐 지상군 투입을 안 하면 완전 파기는 어렵다 뭐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지금 전황 어떻게 분석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란이 지금 미국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전비도 많이 나가고 있고 이걸 요격하는데 엄청난 지금 뭐 소모가 되고 있다서 미국이 큰 타격이 아니야 하는데 장기전으로 계속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저는 이란이 좀 불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발사대가 파괴됐다면은 아무리 지하에 많은 탄도미사일이 있더라고도 발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는 소모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뭐 전 세계에 있는 주한 미군 기지를 통해서 그걸 보급이 가능하고 얼마 전에 지금 나온 뉴스 보면은 이제 미국 내 군수 공장 시설도 이제 최대로 돌리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소모가 되더라도 더 보충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쏘고 난 다음에 과연 그것을 다시 메울 수 있느냐 그게 좀 의문점이 같고요. 뭐 이란이 보여준 공개 영상이 동굴 지하 같은 데 동굴 영상이었죠.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공습이 아무런 효과도 없었고 우리가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뭐 최근에 찍은 것인지 과거에 찍은 것인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전으로 가고 소모전으로 갈수록 저는 미국도 부담이 느끼지만 이란이 오히려 더 손실을 메우기 어렵기 때문에 훨씬 더 이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전쟁에서 최대 수혜자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전쟁으로 정치 생명을 연장했는데 이번에 또 기사회생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을 갔었는데요. 네. 반 네타냐후 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근데 우선 이러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 네타냐후를 지지하는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전쟁을 통해서 위기 국면을 전환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보는 건 이제 선거 결과가 네타냐후가 과연 총리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놀라운 건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네타냐후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야권 지도자들도 이 전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란은 뭐 여야를 막론하고 이란은 이스라엘의 최대 위협이라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야가 한 목소리입니다. 야당 대표도 나와서 이 전쟁은 반드시 해야 되는 전쟁이라고 하면서 지금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서 현재 여야는 어떻게 보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란을 타격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그 점은 상당히 좀 우려하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번 전쟁이 좀 땡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을까요? 좀 내부 결집용으로요? 내부 결집용으로도 좋을 수도 있고 지금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청문회라든가 여러 이제 부정부패 비리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덮기에는 아주 좋은 기회고 만약에 이번 이란 공격을 성공리에 만약에 끝난다면은 완전히 자신의 어떤 그런 정치적 리스크,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보면 무마시킬 수도 있는 어떤 기회로도 활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미국 여론은 트럼프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번 전쟁으로 100시간 만에 5조 원이 날아갔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장기전이 될 경우에는 비판이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전이 된다면 비판이 물론 커질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민감할 거고 특히나 이제 물가 같은 것도 이제 오르기 때문에 불리하게 돌아갈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전비가 많이 들고 물가가 오르지만 현재 이란을 내버려뒀을 때 얻는 손해, 이란을 이번에 전쟁을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만약에 뭐 승리로 해서 얻는 이익이 지금 나간 돈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거고요. 계속 선과 악의 대결로 계속 프레임을 만들면서 우리가 하는 전쟁이 오히려 더 정당한 것이고 미국을 더욱더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 이후에 유가가 굉장히 많이 치솟고 있잖아요.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2기 출범하면서 뭐 유가 하락이 우리들의 경제 성과 중에 하나다라고 좀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유가가 치솟고 있고 당분간도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될 거로 보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예, 상당히 불리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위협이 뭐 실질적으로 뭐 이란의 핵 위협이라든가 탄도미사일 같은 건 미국까지 오지는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제거해야만이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 지구가 안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중동이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미국이 얻을 수 지정학적, 지경학적으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크다는 점을 계속 어필함으로써 어떤 물가 상승으로 통한 어떤 불만 같은 것을 계속 잠재우는 식으로 해서 계속 그런 그 발언을 계속하면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특이했던 점이 이번 전쟁으로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러시아나 이란산 대신에 미국산 원유를 사라고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란전이 유탄 중국이 맡게 될까요? 중국이 어느 정도 상당히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을 견제하는 건데요. 특이할 만한 점은 2021년도에 이란과 중국은 뭐 전략적 동반자 협정 같은 걸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란은 국제 제재를 받고 있지만 중국은 이란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1대1로 프로젝트에 이란을 하나를 넣어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그 대신 국제 제재를 피해서 이란의 석유를 싼 값으로 구매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만약에 미국의 뜻대로 뭐 현재 이란 정권이 무너지게 친중 정권이 무너지게 된다, 반미 정권이 무너지게 될 경우에는 중국으로서는 자신들이 싸게 수입했던 이란산 석유를 제값에 주고 구매해야 하는 그런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대1로의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란이었었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제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만날 예정으로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이란 같은 경우 상당히 뼈아픈 만약에 이란 정권이 현재 무너진다면 예를 들어 무너지거나 친미 정권으로 돌아설 경우에는 중국으로서는 상당한 뼈아픈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말씀대로 그 1대1로의 중요한 한 축인 이란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고 친미 정권으로 돌아서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큰 타격이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럼 중국이 이번에 이란의 뭐 군사 지원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중국 이제 외교부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원론적인 비판은 계속합니다.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고 원론적인 비판을 하지만 저도 중국이 해줄 수 있는 경우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해준다면 러시아처럼 위성 정보를 조금 준다던가 이런 정도까지밖에 못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정보를 해준다면 또 트럼프는 또 그런 카드를 꺼내겠죠. 중국에 대해서 뭐 관세를 더 어떻게 인상하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국이 과연 이란을 위해서 일전을 불사할 것인가 거기까지는 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좀 봅니다. 네, 이 중동 정세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한 미군 기지에서 방공 무기와 수송기가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물론 훈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주한 미군 전력 차출로 안보 불안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번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주한 미군도 그렇고 이제 미국은 전 세계에 이제 기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요즘 지금 중동 국가들이 이란의 어떤 드론이라든가 이제 미사일의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요격 미사일이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패트리어트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패트리어트가 아마 갈 것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그 전부터 중동에서 어떤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이런 전략 자산 같은 걸 이동하는 건 그 전에도 있어 왔던 거고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이 있던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한 미군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에 있는 미군 기지를 통해서 부족한 재원 같은 거를 가장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옮겼다가 이제 다시 이제 돌려보내는 그런 것들은 계속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요번이 이렇게 막 새삼스럽거나 엄청난 이제 뭐 한반도에 이거 엄청난 문제가 있다. 뭐 특이 사항으로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무기들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천궁2 같은 경우에 요격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뭐 이것도 좀 전쟁의 이면으로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천궁 같은 것들이 지금 뭐 요격률이 상당히 높아서 뭐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요구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뭐 이 방위 산업 자체 우리나라 잘 되는 건 좋은데 그 전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되는 건 좀 가슴 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이제 방산 업체가 이번에 한번 이번에 지금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 뭐 방산의 위상을 높이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전쟁으로서 이제 한국의 방산이 있던 이런 이렇게 뭐 이란이라든가 다른 국가도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다행히 중동에 발이 묶여 있었던 우리 국민 귀국 소식도 있었고 또 전세기 투입 얘기도 나왔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원유 수급은 여전히 비상인 상황입니다. 이제 대체 원유 얘기도 나오는데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에 우리 경제에 대형 악재가 될 우려는 여전하다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제 너무나도 이제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70% 우리나라 원유 수입하는 것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체 원유 수입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그만큼 또 비용도 더 들 수도 있고 또 얼마나 수송하는 기간 같은 것들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얘기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는 큰 타격을 입힐 건 분명하고요. 벌써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을 때만 해도 지금 우리나라 뭐 뉴스에도 보도된 것처럼 뭐 농가들부터 해서 막 중소기업들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요. 네. 빨리 하여튼 이 전쟁이 단기간에 끝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정부가 현재로서는 이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만 하여튼 장기전으로 갔을 경우에 어떻게 될지는 아마도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민관 협력이 아무래도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그 우리 국민을 위한 전세기가 내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출발을 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계속해서 중동에 치료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고 그럼 지금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정부 대응은 뭐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테면은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죠. 이제 이란 교민들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비공개 육로 루트를 통해서 갔었고 이스라엘 교민분들도 이제 이집트로 또 안전하게 피신한 사건도 있었고 하니까요. 네. 현재로서 이렇게 전세기까지 보내고 이렇게 우리 아랍에미리트에 발이 묶여 있던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렇게 공항에 이렇게 안전하게 도착하는 모습을 봤을 때 현재까지는 뭐 대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 이제 단기간에 끝났으면 좋겠지만 장기화될 우려도 여전하다라고 평가하셨는데 예. 어떻게 될 걸로 크게 본다면 어떻게 보세요?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오늘 대규모 공습을 한다고 했고 이란 측에서 이제 어떤 반응을 봐야 될지 내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재까지만 봤을 때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도 현재까지 높아 보이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조 5주까지를 얘기했으니까요. 그 안에 무슨 또 미국이 여러 옵션을 가지고 있을 거고 이란 내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그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엄청난 내부적인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4조 안에는 어떠한 결과는 하나가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뭐 극단적인 극적으로 뭐 전쟁이 끝난다거나까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란 정부가 현재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은 것들은 대충 뭐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여튼 사주가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전쟁에 또 좀 주목됐던 점 중에 하나가 뭐 AI가 또 미국의 군사작전에 사용됐다라는 거였는데 그럼 이번 전쟁이 국제사회에 시사하는 점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전쟁 뭐 AI를 이용해서 많은 뭐 작전을 세웠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뭐 결정은 뭐 사람이 하는 거죠. 하지만 시사하는 바는 제가 봤을 때는 이란 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정신력이라든가 뭐 신앙심, 충성심 이런 걸 많이 강조하는데 역시나 물량이 중요하거나 많이 느낍니다. 지금 요격하는 쪽도 그렇고 공격하는 쪽도 그렇고 결국에는 얼마나 재고가 많이 있느냐. 그것이 얼마나 빨리 소모되는 걸 빨리 메울 수 있느냐 그런 싸움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결국에는 어떤 물량이라든가 특히나 기술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현대전에서는 훨씬 더 중요해졌구나. 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저는 절실하게 이번 전쟁을 초반부이긴 하지만 그런 점들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쟁을 시작하면서 미사일을 쏴서 이란의 시설 같은 것들을 타격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굉장히 상세하게 공개를 했어요. 그것들은 어떤 의도를 가진 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란의 군사작전을 평가하기를 뭐 10점에서 뭐 15점 만점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좀 미국 국민들 사실 반전 여론이 계속 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 지금 자기가 이거 비용이 많이 들거나 모르는 것도 있지만 현재 이렇게 나쁜 국가라고 칭하고 있는 이란에 대해서 이거 효과적으로 우리가 타격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지금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영상 같은 것도 상당 부분 많이 공개하는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영상을 보면 사실 굉장히 놀랍기는 해요. 굉장히 정밀 타격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마도 역시나 기술이 중요한 전쟁이 이번 그 전쟁을 통해서 현대전에서 얼마나 기술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현대전에서 이번에 많이 쓰인 게 또 드론이었고, 뭐 지금 군비 경쟁을 안 그래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국가들의 뭐 국방비를 올리라고 압박을 하기도 하고, 그럼 각국이 좀 군비를 더 올리고 이런 모습도 좀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뭐 유럽 같은 국가들한테 이제 군비가 그러니까 국방비 비율이 너무 낮으니까 이제 높여라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요. 뭐 엄청난 압력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겠고 미국에 비해서 지금 무임승차 같은 걸 그동안 해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그런 이제 압박 같은 것을 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드론 얘기가 말씀 나와서 말인데 이제 재밌었던 것이 이란의 샤헤드 드론을 모방해서 미국이 로카스 드론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전에는 미국이 어떤 첨단 무기에만 이제 의존해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란의 무기를 똑같이 모방해서 저가형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그런 그 드론을 미국이 이제 공격한다는 점 봤을 때 미국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유연한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중동에서 들어온 속보가 있으면 저희도 바로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전황 중동 정세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